자, 그러면 우리 이제 5단원 자습서 페이지로는 212쪽부터 다시 시작해 보기로 해요. 자, 제목이 뭐죠? 5-1은 표구된 휴지라고 써있죠?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 소단원 배경 지식부터 알아보고 갑시다. 자, 소단원 배경 지식부터 보면 우선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문학의 가치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표구된 휴지는 뭔 것 같아요? 문학인 것 같네요. 자, 그럼 문학의 가치는 어떤 게 있냐 하고 봤더니 첫 번째,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릴까 하고 봤더니 문학 작품 속 다양한 상황과 인물이 겪는 사건, 심리 등을 통해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래가지고 뭐 여행을 가기 전에 뭐 여행 서적을 읽으면서 아, 이런 데를 여행 갈 수 있구나, 나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삶에 대한 열린 태도 형성이라 그랬어요. 이건 뭔가 하고 봤더니 문학 작품을 통해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인물, 집단 등과 만남으로써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겠죠? 여기서. 그쵸? 가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그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꿀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아,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소설에서 만나보고, 문학에서 만나보고서 아, 나도 이런 태도를 배울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자아 성찰의 계기 마련이라는, 성찰은 반성이란 뜻이죠. 그렇게 해서 봤더니 다양한 삶의 모습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을 돌아보는 자아 성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자신을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인물의 행동을 보면서 아, 이거는 옳다, 이거는 옳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네 번째, 감수성과 정서 함양이라고 나왔는데 얘는 뭐냐고 봤더니 작품의 아름다움에 감흥하는 감수성과 풍부한 정서를 기를 수 있음이라고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 작품 안에서 인물이 울면 나도 같이 눈물을 흘린다든가, 작품 안에서 인물이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낸다던가, 이런 게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자신과 자신의 주변 세계를 성찰하며 작품, 즉 소설을 감상하는 방법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주변의 세계를 성찰, 즉 반성, 자세히 보면서 작품을 감상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고 봤더니 첫 번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 속 인물의 상황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아, 이게 어떤 상황이구나 를 먼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작품 속의 인물에 뭐에 비추어 자신과 자신의 주변 세계를 성찰하겠어요? 상황에 비추어겠죠. 상황. 뭐 상황이라든지 뭐 에피소드에 비추어서 자신과 자신의 주변 세계를 성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작품에 나타난 특정한 시, 공간과 인물들을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해봄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품에 나타나 있는 시공간과, 그러니까 뭐 서울이면 서울, 뭐 제주도면 제주도, 뭐 충남이면 충남, 뭐 이런 청주면 청주, 뭐 이런 식을 통해서 뭐 그 안에 있는 인물이 어떻게 사는 거를 통해서 인간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독자는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자신과 주변 세계의 문제를 이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설을 읽으면서 만약에 A라는 친구와 내가 갈등이 있어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A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 아,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아, 이런 식으로 A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뭐 갈등이 해결된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이네요. 문학의 가치를 내면화하며 읽는 방법이라고 나왔어요. 자, 얘는 첫 번째는 뭐다? 작품의 가치나 중요성을 이해하며 읽는다래요. 그러니까 이 작품도 아, 나름의 가치, 나름의 중요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읽는다는 거죠. 그거의 예로 작가의 창작 의도를 고려하여 작품의 주제 파악하기, 작품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삶의 자세 생각하기,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작품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정리하며 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독후감을 쓰는 거죠. 독후감. 그래서 얘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만한 근거를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정리하기,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소설 안에서 A와 B가 싸웠어. 근데 나는 A가 맞는 것 같다. 뭐 왜냐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유를 막 써보는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세 번째, 어떤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해 본다라고 나왔는데 얘는
예시를 보고 한번 답을 봅시다. 작품 속의 인물이나 사건, 상황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하기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주체적이란 말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주체적이라는 건 수동적이지 않고 내가 혼자 생각해서 내가 해석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럼 우리 옆에 날개들 보고 콕콕 확인 풀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문학의 아름다움이라 그랬어요. 내용면과 형식면에서 문학은 아름다움이 있나 봐요. 내용면에서는 다양한 삶의 모습이 진실하게 그려져 있어 독자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준다라는 게 있고요. 형식면에서는 정제된 언어, 진솔한 문체, 짜임새 있는 구성 등이 내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작품의 아름다움을 더 깊게 느끼게 한다라는 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 소설의 아름다움이라 그랬어요. 위에는 문학의 아름다움이었다면 이번엔 소설의 아름다움을 한번 봐봅시다. 뭐가 있냐고 봤더니 허구이지만 일상적인 삶과 진실을 다룸으로써 감동을 준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소설을 읽고 아 너무 감동적이어서 어제 울었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갈등, 암시, 복선 등을 통해 소설을 읽는 재미를 준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등장인물들이 뭐 갈등하는 거 뭐 그리고 이런 게 있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암시되는 거, 뭐 복선 이런 걸 통해서 더 재미있게 된다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배경 지식 콕콕 확인 보면 자, 1번 문학 작품을 통해 자신이 경험해보진 못한 새로운 세계를 알 수 있다 라 그랬어요. 그쵸? 우리 그렇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보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걸 경험해보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2번 문학을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바라봄으로써 자, 뭐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요? 성찰 혹은 반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삶을 보면서 아, 뭐 이렇게 해야겠다 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학 작품은 내용적인 면에서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라 그랬어요. 아니죠.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형식적인 거, 내용적인 거 모두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소단원 열기에서 학습 목표부터 봐보면 문학이 인간의 삶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이해한다래요. 아, 문학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냐 뭐 이런 걸 보자는 건가 봐요. 작품의 중심 소재, 즉말 등장인물의 심리와 행동 등을 살펴보면서 문학이 인간의 삶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래요. 그러니까 뭐 작품이 어떤 소재를 바탕으로 낸지, 어떤 등장인물이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의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세 항목은 문학의 가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해 봅시다. 래요. 그럼 보면 나는 문학 작품을 읽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낀 적 있다. 뭐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에 표시해야겠죠. 그 다음에 나는 문학 작품을 읽고 삶의 지혜를 깨달은 적이 있다. 이거 보고도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문학 작품을 읽고 인간과 사회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도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겠죠. 그리고 옆에 날개 꼭지 같이 보고 갈게요. 1번 해서 문학의 가치와 관련된 자기점검표를 작성하면서 문학의 가치를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해 본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쓸데없는 소리긴 한데 문학의 가치를 알아보려면 조금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책을 읽으면은 조금 더 가치가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2번 봅시다.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래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자, 그럼 예시니까 한번 봅시다. 도서관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어머니께서 나를 걱정하여 도서관까지 오셨을 때, 그리고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서 풀이 죽어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무런 꾸중도 하지 않으시고 내 등을 두들겨 주셨을 때, 그리고 세 번째, 밤새 고열로 끙끙 앓는 나를 부모님께서 잠도 주무시지 않고 간호해 주셨을 때, 뭐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만의 경험도 떠올려 보기로 해요. 자, 그럼 우리 옆에 날개 또 보면 2번, 이 소산원의 제재와 관련된 경험을 떠올려 보기 위한 활동이다. 부모님의 사랑뿐 아니라 가까운 가족, 친구들의 사랑을 느껴본 경험도 자유롭게 떠올려 본다래요. 왜 이런 거예요? 표기된 휴지라는 것 자체가 뭐 예를 부모님이 써주신 휴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써주신 편지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조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떠올려보자 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 본문맞이 보고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작품은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다른 소설과 달리 시골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래요. 그러니까 갈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물들 간에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그 대신에 편지를 중심으로 내용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특히 편지의 일부분이 작품 중간에 삽입된 독특한 형식과 맞춤법에 맞지 않지만 진솔함이 느껴지는 편지를 통해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나오네요. 우리 그러면 옆에 편지 조금씩 떼어져 있는 거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 한번 같이 느껴보기로 해요. 자, 그럼 갈래부터 볼게요. 이 소설의 갈래는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이죠. 현대가를 배경으로 하고 짧기 때문에 단편인 거죠. 그리고 성격은 회상적이고 사색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배경은 시간적으로는 1960에서 70년대, 공간적으로는 서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제재는 표구된 휴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제 첫 번째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소박하고 따뜻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소한 곳에서 오는 삶의 위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편지에서 발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야기 전체적으로 나가 위로받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핵심 포인트 5개 한번 보고 들어가 봅시다. 핵심 포인트 첫 번째는 뭐다? 삽입된 편지의 특징과 효과, 그리고 두 번째 편지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 세 번째 지게꾼 청년의 성격과 삶의 태도, 네 번째 이 글의 형식상 특징, 다섯 번째 이 소설의 가치,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 이 포인트 5개를 기억을 하고서 본문을 같이 읽어보면서 시험에서 틀리지 않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교과서 본문학습 보면은 표구된 휴지라고 나와 있고 이범선이래요. 이범선 작가님이 쓰셨대요. 표구가 무슨 뜻이냐? 우선 우리 이거부터 합시다. 표구가 뭐야? 라고 했을 때 표구는 그림의 뒷면이나 테두리에 종이 또는 천을 발라서 꾸미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림의 뒷면이나 테두리에 종이 또는 천을 발라서 만든 휴지 뭐 이런 뜻이겠네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본문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우선 1번 하고 봤더니 네 무슨 주변에 고기 묻거나 콩나물 묵어라, 참기름이나마 많이 묻혀서 묵으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못 알아듣겠죠? 그럼 제가 현대어로 제대로 읽어줄게요. 너 무슨 주변에 고기 먹겠니? 콩나물 먹어라, 참기름이나 많이 쳐서 먹어라 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외지에 나간 자식이 잘 챙겨 먹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 밥 잘 먹고 다니니? 뭐 밥 잘 먹어라, 이런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누렇게 뜬 창호지에다 먹으로 쓴 편지의 일절이다 래요. 이게 뭐예요? 편지의 특징 첫 번째겠죠. 창호지에다 먹으로 쓴 편지래요. 언제부터인가 나는 피곤할 때면 화실 한쪽 벽에 걸린 그 조그마한 액자의 편지를 읽는 버릇이 생겼다래요. 자, 우선 여기 나는 이 글의 서술자이고 나가 있으니까 이게 1인칭인 걸 알 수 있죠. 지금 여기서부터 뭐가 나온 거예요? 나가 액자의 편지에서 위안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건 매우 서투른 글씨의 편지다래요. 이게 뭐예요? 편지의 특징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죠. 서투른 글씨로 쓰여져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앞부분과 끝부분은 없고 중간에 일부분만인 그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도 알 수 없다래요. 그러니까 중간만 쪽딱 딸랑 있는 편지가 있다라는 게 세 번째 특징이고, 그리고 누구에게 보낸 건지도 알 수 없는 게 편지의 네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그 내용으로 미루어 시골에 있는 늙은 아버지, 어쩌면 할아버지일지도 모른다가 서울에서 돈 벌러 올라온 아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이 대충 짐작될 따름이다 라고 나와 있죠. 지금 시골에 있는 늙은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뭐예요? 편지를 보낸 사람, 즉 뭐예요? 발신인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확실하진 않아요.
그리고 서울로 돈을 벌러 올라온 아들은 뭐예요? 편지를 받는 사람, 즉 수신인으로 짐작된다라는 거죠. 확실히는 알 수 없어요. 중간만 띡 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을 보면 사실은 그 편지가 노인이 쓴 것으로 생각되는 까닭은 그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그보다도 더 그 편지의 종이나 글씨에 있는지 모른다래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봤더니 아마 어느 가을에 문에 바르고 반장쯤 남았던 창호지를 용케 생각해내요. 벽장 속을 뒤져 먼지를 떨고 손바닥으로 몇 번이나 쓸어 펴서 적당히 두루마리 모양이 나게 오린 것이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나가 편지를 쓴 사람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벽에서 이렇게 막 뒤져가지고 창호지 찾았다는 거 다 뭐예요? 나의 추측이죠? 자식에게 보낼 편지를 쓰기 위해 정성 어린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라고 내가 그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추측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는? 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을 보니 누렇게 뜬 종이 가장자리가 삐뚤삐뚤하다래요. 자, 내려서 볼게요. 거기에 사연을 먹으로 썼다라죠. 그 순한글 아니 이 편지에서만 언문이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릴까? 래요. 지금 한글이 아니라 언문이 더 어울린대요. 이거는 편지의 5번째 특징이죠. 록 쓴 그 글씨가 재미있다래요. 붓으로 썼다기보다는 무슨 꼬챙이에 먹을 찍어서 그린 것 같은 글자는 단 한자도 그 획의 먹 농도가 고른 곳이 없다래요. 그러니까 되게 잘 썼다는 거예요? 아니죠? 잘 못 썼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글자의 획들이 모두 사계가 물러나서 이상스레 헐렁한데 그런 글자들이 또 제각기 방향을 잡고 아무렇게나 눕고 서고 했다래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글자의 획들이 모두 사계가 물러나서 이게 뭐냐면 글자의 획들이 서로 잘 맞물려 있지 않아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걸 거예요. 뭐 가를 쓰는데 뭐 가가 뭐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거죠. 뭐 가는 조금 뭐 잘 안 보이니까 뭐 감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예쁜 글씨는 아니겠죠? 그리고 다음에 그러니 글줄이 바를리 맞무고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가 쓴 사람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뭐 한글이 어떻게 쓰였고 창호지에 썼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짐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1번의 내용이 뭐다? 화실에 걸린 액자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우리 핵심 강의들 보고 읽기 중 활동 보고 본문 콕콕 확인 문제 풀어봅시다. 핵심 강의를 보면 1에서 알 수 있는 편지의 특징은 뭐다? 누렇게 뜬 창호지에다 먹으로 글을 썼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글씨가 서투르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일부분만 있다라는 게 있고, 수신인과 말신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순 한글로 쓰였고 사투리로 쓰였다라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시골에 있는 늙은 아버지가 서울에 돈 벌러 올라간 아들에게 쓴 편지로 짐작한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읽기 중 활동은 뭐를 할 수 있냐 하고 봤더니 2개가 있네요. 우선 첫 번째 보면 인용된 편지를 천천히 읽으면서 그 내용을 파악해 봅시다 래요. 인용된 편지는 맞춤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천천히 읽으면서 음미해야 편지의 내용과 그것을 쓴 이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다라죠. 그러니까 막 제대로 쓰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뭐지? 하고 다시 읽고 다시 읽어야 뭐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2번째, 나가 이 편지를 노인이 썼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나왔는데 왜 그런 거예요? 뭐 편지 모양이라든지 쓰인 글자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나는 이 편지의 내용도 내용이러니와 편지의 종이나 글씨 때문에 노인이 썼다고 생각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목 표구된 휴지의 의미를 제대로 한번 보고 갑시다. 제목에 쓰인 휴지는 시골에 사는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보낸 것으로 짐작되는 편지를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진짜 뭐 우리가 코 풀고 버리는 그런 휴지가 아니라 편지를 휴지라고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표구는 가치 있는 작품을 보존하거나 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지요. 휴지 같은 편지가 표구되었다는 것은 그 휴지, 즉 편지가 표구될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그렇겠죠? 발단의 내용으로
도와 그 편지의 가치는 그 속에 담긴 내용뿐 아니라 편지를 쓴 종이 글씨에서도 비롯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쵸? 그러면 우리 본문 콕콕 확인 보면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래요. 기억이 뭐냐 하고 봤더니 기억 아까 뭐 네 주변 네 무슨 주변에 고기 묵었나 콩나물 묵어라 참기름이나 많이 묻혀 먹어라 뭐 이런 거겠죠. 그럼 이게 뭐가 설명이 적절하지 않나를 봤더니 문어체로 쓰였다? 문어체가 뭐예요? 문어체는요. 글자를 진짜 딱 우리 글 쓸 때 타닥타닥타닥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뭐뭐합니다 뭐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내는 걸 얘기해요.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문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얘는 근데 지금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문체예요? 아니죠. 그냥 말할 때 하는 거 그대로 쓰신 거죠? 그럼 얘는 뭘로 고쳐줘야 돼요? 어체다라고 고쳐주면 맞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2번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그쵸? 독자가 보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흥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3번 부모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죠. 그리고 4번 맞춤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쵸? 많죠? 뭐 많이라든지 뭐 묵으라 뭐 이런 거 다 안 맞는 거죠? 맞춤법에. 그리고 5번 편지를 받는 이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라는 거죠. 왜 알 수 있어요? 넉넉했으면 편지지 사다가 제대로 썼겠죠? 글도 또박또박 썼겠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2번 봅시다. 니 떠나고 며칠 안이서 송아지 낳았다. 그 녀석 눈도 큰 게 잘 자란다. 애비보다 제 애미를 더 닮았다고 덜한다 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고향에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소가 태어난다는 건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거니까 엄청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면 너 떠나고 며칠 안 있어서 송아지 낳았다. 그 녀석 눈도 큰 게 잘 자란다. 아비보다 제 어미를 더 닮았다고들 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또 이게 뭐냐 하고 봤더니 이 대문에서는 송아지 석자가 딴 글자보다 좀 크고 먹 색깔도 진하다 래요. 나는 언제나 이 액자를 보면 그 사연이 보다 그 글씨로 하여 먼저 미소 짓게 된다 래요. 지금 우리 여태까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얘가 지금 되게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랑이라기보단 애정을 지니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도 나와 있었지만 얘는 뭐예요? 편지에 대한 나의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봤더니 3번 보는 거예요. 이제 배적삼 고름은 헐렁하니 풀어헤쳤고 잔방이 어리는 흘러내려 배꼽이 다 드러난 촐로들이 마을어기 느티나무 그늘에 모여 덜어는 마주보고 장기를 두고 옆에 한 노인은 부채질을 하다 졸고 또 어떤 노인은 장죽을 쓰시는가 하면 때가 새까만 목침을 베고 누운 흰머리는 서툰 가락의 시조를 읊고 래요. 이게 뭐예요? 편지의 글장에서 연상되는 촐로들의 한가롭고 소박한 모습들이죠. 촐로는 그냥 촐에 사는 사람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얘가 뭐 하고 있는 거야? 편지 보면서 그냥 혼자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키 크고 작고 진하고 연하고 삐뚤빼뚤한 글씨들 나는 거기서 노인들의 구수한 농짓거리를 들을 수 있다래요. 나가 편지 액자를 볼 때 글씨로 하여 먼저 미소 짓게 되는 이유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수한 농짓거리가 먼저 생각이 나니까 배시시 웃음이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편지가 나오네요. 앞 논변은 전에만 하다. 뒷박홍은 전에만 못하다. 병정과 던덕이 돌아왔다. 네 서울 돈 벌러 갔대니까 소숨하더라 래요. 이건 지금 또 뭐 하는 거예요? 고향집, 고향 사람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뭐 밭은 어떻고 갔다 돌아온 애는 어떻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해석해서 읽어보면 앞논변은 전에만 하다. 뒷박홍은 전에만 못하다. 그리고 병정, 즉 군대 갔던 덕이가 돌아왔다. 너 서울에 돈 벌러 갔다니까 작게 조금 웃더라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지금 소식을 완전히 잘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3번엔 또 뭐가 나온 거예요? 촐로들의 한가롭고 소박한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편지가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발단이고 우리 발단을 탐구해보고 발단의 소주제를 한번 봅시다. 발단을 탐구하자면 볼품없는 창호지에 서투른 글씨로 쓴 편지에 대해 나가 서술한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 편지는 시골에 있는 늙은 아버지가 서울에 돈 벌러 올라간 아들에게 쓴 편지로 짐작되는데, 그쵸?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염려와 사랑, 고향집 소식, 마을 사정과 소식 등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나는 그 편지를 보면 촐로들의 한가롭고 소박한 모습들이 떠올라 미소 짓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의 긍정적인 해석이겠죠? 그렇다면 이거의 소주제를 보면 촐로들의 한가롭고 소박한 모습들을 떠올리게 하는 표구된 편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위에 핵심 강의부터 보고 오면, 나가 편지의 글씨를 보고 미소 짓는 이유가 뭐예요? 글씨가 크고 작고 진하고 연하고 삐뚤삐뚤하다는 건데, 왜 이것 때문에 웃음이 나와요? 노인들의 구수한 농짓거리를 들을 수 있다. 이건 상당해서 듣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촐로들의 한가롭고 소박한 모습이 떠올라 미소 짓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편지를 삽입한 형식과 효과라 그랬어요. 이거 아까 우리 시험 포인트기도 했어요. 편지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낯선 방식을 통해 소설을 읽는 재미와 감동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중심 내용인 편지의 내용에 독자를 집중시킴이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안 주고서 그냥 뭐 나는 액작 속 편지를 보았다, 촐로들이 생각난다 이러면 우리가 뭘 받길래 저렇게 촐로들을 생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설에서 발단 부분의 역할이라고 나온 보충 자료 한번 봅시다. 일반적인 역할은 뭐다? 배경 제시,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 제시, 사건의 실마리 제시 이런 거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소설의 특징은 뭐예요? 첫 번째, 국제적인 배경 제시나 인물 소개 없이 편지의 일부분이 직접 제시되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편지에 대한 서술자 나의 생각을 드러내며 내용이 전개된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본문 콕콕 확인 한번 보면, 나가 기억을 보고 떠올린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 그랬는데, 기억이 뭐냐고 또 위에 쭉 올라갔더니 그 글씨래요. 이게 뭐예요? 편지에 쓰여 있는 글씨인 거죠. 이게 뭐냐고 봤더니, 장축을 쑤시는 노인의 모습 생각하나요? 그쵸, 생각하죠. 그리고 부채질하며 조는 노인의 모습도 생각하죠. 능숙하게 시조를 입는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배적삼 고름을 풀어헤친 노인의 모습 생각하고요.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장기를 두는 촐로들의 모습도 생각하죠. 이거는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전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 편지 액자는 사실 내 것이 아니다 래요. 3년 전 가을이었다. 저녁 무렵 친구가 찾아왔다. 어느 은행 지점장인가 지점장 대리인가 하는 그 친구는 퇴근길에 잠깐 들렸다는 것이었다. 이게 뭐예요? 편지는 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편지가 나에게 오게 된 사연이 제시될 것임을 알려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3년 전 가을이었다라고 하면서 과거 해상이 시작되네요.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 라면서, 부탁? 설마 은행가가 가난한 화가더러 돈을 꾸라는 건 아닐 거고 라고 그랬어요. 지금 은행가는 친구의 직업이고 가난한 화가는 뭐예요? 나와 나의 직업과 생활 형편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았으면 굳이 가난한 화가 뭐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았겠죠? 나는 농담으로 그를 맞아들였다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러니까 막 진지하게 막 화내면서 얘기한 거 아니야. 그냥 농담하면서 맞아들인 거죠. 그런 건 아니고, 이것 좀 보게. 그는 신문지로 돌돌 만 것을 불쑥 내밀었다 래요. 뭔데? 그림인가? 했더니 글쎄 펴보게. 그림이라면 그림이고 글이라면 글인데 그게 국보급이야 래요. 친구는 편지를 지금 뭐래요? 국보급이라고 칭할 정도로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친구는 장난기 어린 눈으로 안경 속에서 웃고 있었다 래요. 나는 조심조심 신문지를 폈다. 그건 아무렇게나 구겨서 던졌던 휴지를 다시 편 것이었다 래요. 이게 뭐예요? 친구가 국보급이라고 칭했던 거의 정체죠? 그러니까 그냥 막 구겨가지고 거의 던져놨던 거를 이렇게 펴가지고 말아온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뭔가 이건? 이러면서 친구가 국보급이라고 이야기한 물건이 구겨진 휴지였기 때문에 엥 이게 뭐야? 이러면서 물어본 거겠죠? 그랬더니 친구가 한번 읽어보게나 이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4번엔 뭐가 나온 거예요? 편지를 가지고 나를 찾아온 친구의 모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친구는 눈으로 내가 들고 있는 휴지를 가리켰다래요. 나는 그 구겨졌던 종이 위에 먹으로 쓴 글자를 한자 한자 읽으면서 속으로 철자법을 교정해야 했다래요. 철자법이 뭐예요? 맞춤법이죠. 맞춤법이 많이 틀렸기 때문에 한자 한자 교정을 해야 했다는 거겠죠.
우리 여기 다 읽고서 옆에 날개 볼 거예요. 자, 무슨 편지 같군. 그래, 무슨 편지인가? 나도 모르지. 이랬어요. 왜 몰라요? 휴지통에서 그냥 주운 거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재미있지 않나? 뭔가 뭉클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맞춤법도 틀리고 내용도 소박하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어서 감동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봐요. 글도 제대로 못 쓰는데 너의 안부가 궁금해서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감동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이러면서 나는 약간 이때까지만 해도 동의를 못하네요. 바가지에 담아 내놓은 옥수수 냄새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랬어요. 지금 얘 뭐 하는 거예요? 토속적이고 소박하면서 정겨운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편지에 대한 친구의 감상을 직유법으로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네요. 자넨 역시 귀를 잘못 들었어. 래요. 갑자기 이게 뭔가 했더니 친구는 주워온 편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문학적 감수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와 관련 없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웃었다. 그는 나와 중학교 동창이다. 그 시절 그는 문학서적에 취해 있는 문학소년이었다. 선생님들도 그의 소설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상과대학을 갔다. 고등학교에서의 배치에 의해서였다. 래요. 지금 여기 시대적 배경 나왔다고 할 수 있네요. 흥미나 적성보다 성적에 따라서 상과대학에 진학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5번에는 뭐가 나왔어요? 편지에 대한 나와 친구의 대화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 다음 봅시다. 다음 보면 그거 표구할 거 있겠지? 네요. 6번이에요. 우리 지금 표구? 이러면서 휴지 같은 편지를 표구한다는 것이 의아하여 확인한 거지. 그래, 그야 할 수 있겠지. 창호지니까. 난 그런 걸 잘 모르지 않나. 그래, 화가인 자네 생각을 했지 뭔가. 자네가 어디 적당한 표구사에 맡겨서 좀 해주지 않겠나? 래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 되게 이거 가치 있게 여기네요. 마치 쓰레기인데. 그야 어렵지 않지만 자네도 어지간한 호사가군. 이걸 표구해서 뭐라나? 도대체 어디서 주워온 건가 이 휴지는? 이래요. 지금 이걸 표구해서 뭐하나 라고 하는 거에서 뭐를 알 수 있어요? 친구와 달리 나는 아직 이 편지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맨 처음 발단에는 내가 이거를 되게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지만 처음에만 해도 소중히 여겼다 안 여겼다? 안 여겼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휴지통에서 주운 거지 라고 지금 친구가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 6번에는 또 뭐가 나온 거예요? 휴지 같은 편지를 표구해달라는 친구의 모습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전개고 우리 전개를 한번 탐구하고 옆에 날개들 볼게요. 전개를 탐구하면 나가 친구를 통해 편지를 처음 보았던 날의 이야기가 나타난 부분이다 래요. 그쵸? 3년 전 가을 은행가였던 친구가 아무렇게나 구겨져 던져있던 휴지를 다시 편 것을 가져와 표구를 할 수 있겠냐고 묻는다. 그쵸? 그러나 나는 처음에는 그 편지를 표구하겠다는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나오네요. 이러한 전기의 소주제는 뭐다? 3년 전 휴지 같은 편지를 가지고 와서 표구해달라고 한 친구가 과거해상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이제 위에서부터 날개 쭉 보면 4의 구성상 특징이래요. 4 아까 뭐 나왔어요? 친구랑의 얘기가 시작된 거죠? 얘는 뭐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근데 이건 과거해상이다. 그리고 나가 친구를 통해 편지를 처음 보았던 날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편지에 대한 나와 친구의 인식은 어때요? 나는 휴지, 그리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친구는 국보급,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일기중 활동 보면 친구가 신문지로 돌돌만 것을 국보급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나와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겉모양은 보잘것없지만 그 내용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진하게 느껴지고 뭉클한 감동을 주기 때문에 국보급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 본문 콕콕 확인도 풀고 갈게요. 다음 거는 자, 3. 4에서 4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 그랬어요. 과거에 있던 일을 회상하고 있다? 맞죠? 은행가였던 친구에게 휴지를 받은 일이죠. 2번. 나의 직업과 생활 형편을 짐작할 수 있다? 그쵸? 가난한 화가 여기에서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중심 소재에 대한 나의 첫인상이 드러나 있다? 그쵸? 나와 있죠. 이게 뭔가? 막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4번째, 편지가 나에게 오게 된 사연이 시작되고 있다. 맞는 거죠? 이게 어떻게 나한테 왔는지 얘기해주고 있죠.
5번 중심 소재를 둘러싼 나와 친구의 갈등이 소개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갈등은 싸움인데 그런 건 보이지 않죠? 그리고 네 번째, 4에서 편지에 드러난 친구의 평가를 드러낸 말을 찾아 한 단어로 쓰시오. 뭐겠어요? 국보급이겠죠? 국보급? 국보급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 귀중하단 건데 친구가 얘를 엄청 귀중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국보급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 날개 또 보면 친구가 편지를 표구하고자 한 이유라고 나와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뭔가 뭉클하는 것이 있고 바가지에 담아놓은 옥수수 냄새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그 허름한 종이에 쓴 편지지만 그 속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뭉클한 게 있는 거고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편지의 내용에서 가치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표구를 하고자 한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다음 읽기 중 활동 보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네요. 우선 첫 번째부터 보면 바가지에 담아내놓은 옥수수 냄새는 편지의 어떤 점을 표현하고자 한 것일까요? 라고 나왔는데 어떤 점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에요? 바가지에 담아내놓은 옥수수는 투박하지만 정이 느껴지고 구수하다는 느낌도 준다. 그쵸? 나의 친구는 편지에서 아버지의 소박한 정과 사랑이 느껴지는 점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네요. 그리고 나의 친구가 이 편지를 얻게 된 사연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며 글을 읽어봅시다 라는 건데 상상해보자는 거죠. 이어질 장면을 구체적으로 연상하고 글을 읽으면 친구가 이 편지를 왜 국보급이라고 생각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소설에서의 전개 부분의 역할은 뭐냐고 봤더니 일반적인 역할은 사건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갈등이 드러나는데 이 소설은 어때요? 과거를 회상하며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요.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겠네요. 그럼 우리 또 본문 콕콕 확인 보면 나의 친구가 편지에 대해 느끼는 감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 그랬어요. 뭉클함? 아까 느낀다 그랬죠. 진부함 느껴요? 아니에요. 진부함은 재미없고 지루하고 이런 건데 이런 거 안 느끼죠. 그리고 재미있음 느껴요? 느끼죠. 소박함 느끼죠. 세련됨은 느끼지 않아요. 왜요? 이미 막 구겨진 휴지 그리고 뭐 소박하고 뭐 옥수수 냄새 나는 거를 세련됐다고 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나가 친구의 말에 기억과 같은 반응을 보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라고 했는데 기억이 뭐예요? 지금 표구? 이러면서 놀라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게 그냥 휴지 조각 같았기 때문이죠. 쓰레기 같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얘를 정리하면 휴지 같은 편지를 표구한 것이 의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 위기절정 부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럼 보면 이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나 하고 봤더니 또 뭔가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것 같네요. 한번 봐봅시다. 그 친구 은행 창구에 저녁 되면 날마다 빼지 않고 들리는 지급꾼이 있단다래요. 지게꾼은 편지의 원래 주인으로 추측되는 사람이죠. 은행 문 앞에 지게를 벗어 세워놓고는 매우 죄송스러운 태도로 조용히 은행에 들어와서는 숨을 뗐나 보이는 그 검은 얼굴의 청년을 처음에 안내원이 막았다래요. 지금 지게꾼 청년은 은행을 출입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숨을 뗐나 보이는 그 검은 얼굴의 청년은 지게꾼 청년의 외양을 제시한 거예요. 안내원이 막았다라고 하고 뭐지요? 저 이러면서 여긴 은행이요 은행. 예, 그러니까 저 돈을 이러면서 지금 되게 위협적이네요 뭔가. 청년은 어리둥절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래요. 왜 말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안내원의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놀라서 그런 거죠? 글쎄 은행이라니까? 이러면서 지금 되게 협박하는 것 같네요. 안내원의 강압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조금도 할 수 있습니까? 래요. 지금 뭐가 나와요? 청년이 저금을 처음 해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니 뭘 말이요? 저금을 조금도 할 수 있습니까? 저금요? 은행 안의 모든 시선들이 그 지게꾼에게를 쏠렸다. 왜요? 사람들이 뭐지? 막 시끄럽게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7번엔 뭐가 나온 거예요? 저금을 하기 위해 은행에 온 지게꾼 청년의 모습이 나온 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8번을 보면 청년은 점점 더 당황하였다. 왜요?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니까요.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서 라고 할 수 있죠. 얼굴이 붉어져서 돌아서 나가려는 그를 불러세운 것은 예금창구의 여직원이었다래요. 청년은 손에 말아쥐고 있던 라면 봉지에서 꼬깃꼬깃한 100원짜리 지폐 5장과 새로 새긴 목도장을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여직원에게 바쳤다래요.
지금 100원짜리가 동전이 아니라 지폐라는 거를 통해 시대 상황을 알 수 있고요. 떨리는 손 막 이렇게 하는 걸 봐서는 긴장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라면 봉지에 막 꾸깃꾸깃하게 가져왔다는 것 자체로 어려운 형편에 모은 돈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겠네요. 청년은 저만치 한 구석으로 가 서서 불안스러운 눈으로 멀리 여직원을 지켜보고 있었다래요. 한참 만에 그는 흠칫 놀랐다래요. 생전 처음 그는 시자가 붙은 자기 이름을 들었던 것이다래요. 청년이 흠칫 놀란 이유가 나오네요. 그는 여직원 앞으로 달려와 빳빳한 통장을 받았다. 왜 빳빳해요? 새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청년은 여직원과 안내원에게 굽신굽신 절을 하고는 왜요? 지금 엄청 순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도시에 처음 와서 한 손에 통장을 받쳐든 채 들어올 때처럼 조심스럽게 유리문을 밀고 나갔다래요. 통장을 확인할 경험도 없이 라고 나오네요. 지금 8번엔 뭐가 나온 거예요? 적은 돈으로 처음 통장을 만든 지게꾼 청년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어요? 우선 지게꾼은 뭐예요? 1960년에서 70년대에는 자전거나 리어카 등이 들어갈 수 없는 좁고 비탈진 골목 곳곳을 짐을 운반해주는 지게꾼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1000원짜리 지폐 5장 이거를 통해 100원짜리 동전이 아닌 지폐로 통용되던 시대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 8에 나타난 지게꾼 청년의 심리 변화라고 하는데 조심스러운 태도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리둥절해서 뭐라 그러죠? 안내원이 자신을 맞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서 어리둥절한 거고요. 그리고 왜 당황해요? 은행 안에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았기 때문에 당황한 거죠. 그리고 왜 긴장해요? 긴장했어요. 왜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건네줬기 때문에 알 수 있죠. 그리고 왜 불안해요? 적은 돈이라 저금을 못하게 될까봐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얘는 어때요? 안내원과 여직원에게 굽신굽신 절을 하고 은행을 나갔다라고 할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심리가 변화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또 본문 콕콕 확인 풀어보면 다음 중 시대적 상황을 드러내는 소재는 이라고 했어요. 목도장은 지금도 쓸 수 있어요. 안내원도 지금도 있고요. 라면 봉지 너무 있죠? 자, 빳빳한 통장 지금도 새로 만들면 빳빳해요. 5번째 100원짜리 지폐는 지금은 없죠. 그러면 8번 7, 8에 나타난 청년의 심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 그랬는데 지금 청년 어때요? 당황했죠? 불안했죠? 긴장했죠? 어리둥절했죠? 우월감은 느끼지 않았어요. 얘 지금 막 손도 떠는 애가 뭘 우월감을 느끼고 있겠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 9번 보면 다음 날부터 그 청년은 매일 저녁 물어보면 꼭꼭 들렸다래요. 하루에 200원 혹은 300원 또 어떤 날은 500원. 그의 통장에는 입금만 있고 출금란은 비어 있었다래요. 지금 근면하고 성실한 청년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죠? 우리 통장에서 돈 뺏기 바쁘지 넣기 바쁜가요? 안 그래요? 그쵸? 이제는 제법 안내원과는 익숙해졌으나 여직원 앞에서는 여전히 얼굴을 붉히고 수고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는 표정 그대로였다래요. 그리고 지금 왜 이런 거예요? 수줍음 많고 순박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거라 할 수 있죠. 지금 그래서 9번은 매일 저녁 저금을 하는 지게꾼 청년의 모습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러던 어떤 날이었다래요. 지금 사건이 전환되고 새로운 사건이 전개된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날은 여느 날보다 조금 일찍 청년이 은행에 들렸다래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얼마나 오시겠어요? 라고 여직원이 미소로 물었대요. 그게 기계 오늘은 좀 이러면서 사투리를 막 사용하네요. 지금 시골에서 살다 왔음을 또 짐작할 수 있죠. 청년은 무언가 종이 뭉텅이를 들고 머뭇거렸다래요. 이게 왜요? 동전을 싼 종이죠. 나의 친구가 가져온 휴지 같은 편지가로 싸운 거예요. 왜요?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동전으로 그동안 저금통에 넣었던 걸 오늘 깨웠죠. 길에 여기 어떻게 이렇게 이러면서 뭐예요? 지금 매일 은행에 들려 저금하면서도 동전을 또 따로 모았음을 알 수 있죠. 알뜰하고 성실한 청년의 면모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어요. 청년은 종이에 싼 것을 내밀었다래요. 동전이죠? 하이 많이 모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이거. 청년은 뒤통수를 긁적이며 언제나 그가 서서 기다리는 구석으로 갔다래요. 지금 이거에서도 내성적이고 수줍음 많은 성격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10번엔 뭐가 나왔어요? 종이에 싼 동전을 가져와 저금하는 지게꾼 청년의 모습이 나오네요. 그리고 11번 이게 바로 그 지게꾼 청년이 동전을 싸가지고 온 종이지? 래요. 지게꾼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와 친구의 대화로 돌아온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래 그럼 그의 집에서 그 청년에게 보낸 편지란 말인가? 라고 했더니 글쎄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 편지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죠. 동전을 세는 여직원을 거들어주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온 것뿐이니까 라면서 지금 11번 친구가 편지를 가지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또 옆에 날개부터 보면 청년의 행동으로 본 성격과 삶의 태도라고 나와 있는데 어때요? 매우 죄송스러운 태도로 조용히 은행 안에 들어서고요. 은행 안에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죠? 당황하여 나가려고 하죠. 그리고 여직원과 안내원에게 절을 하고는 조심스럽게 나가고요. 여직원 앞에서는 여전히 얼굴을 붉히고 대장이 죄송하다는 표정을 짓고 그리고 언제나 구석에 서서 기다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네요. 이거를 통해 뭐를 알 수 있어요? 얘가 순박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얘는 매일 저녁에 은행에 들려 저금을 하고 통장에 입금 기록만 있고 출금한 기록은 없고 동전을 모아서 저금을 하는 걸 통해 알뜰하고 근면성실한 그의 태도를 알 수 있네요. 그러면 또 읽기 중 활동을 해보면 청년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의 성격을 짐작해 봅시다 래요. 동전을 모아 저축한 것에서 알뜰한 성격임을, 또 은행 여직원에게 죄송하다고 반복하여 말하는 부분이나 말끝을 자주 흐리는 것에서 부끄러움 많고 순박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걸 있죠. 그러면 우리 또 뒤에 표고된 휴지의 시대적 배경 60년대 70년대 하고 나온 거 한번 봅시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도시화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이고요.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농어촌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많이 몰려들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러나 도시로 이주한 농어촌 젊은이들은 하층민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이 소설의 지게꾼 청년도 그 당시에 도시로 올라온 농어촌 젊은이로 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본문 콕콕 확인 9번 보면 9에서 10을 통해 알 수 있는 청년의 삶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이래요. 근면하고 성실하다. 여기 바로 답이 나오네요. 당당하고 솔직 안 해요. 정직은 한 것 같은데 적극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알뜰하긴 한데 계산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소심하긴 한데 이기적이진 않겠죠? 그러면 우리 다음 12번부터 또 한번 봐봅시다. 우물집 할머니 하루 알고 갔다. 모두 잘 갔다 한다. 장손이 장가 갔다. 색시는 너머 마을 곰보 영감 딸이다. 구장내 탄 실이 시집 간다. 신랑은 읍에 서기라 하더라. 앞집 순이가 어제 저녁 감자 삶아치마에 가려 들고 왔더라. 순이는 시집 안 갈 끼라 하더라. 니는 빨리 장가 안 들어야겠나 라 그러네요. 얘는 또 뭐예요? 고향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네요. 이 사람 저 사람. 장가갈 나이가 된 아들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나타나고요. 니 빨리 장가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야. 얘도 또 해석해서 읽으면 하루 일하다 돌아가셨다. 하루 앓다 돌아가셨다. 모두 잘 돌아가셨다고 한다. 장가갔다. 색시는 산 너머 마을 곰보 영감 딸이다. 구장내 탄 시리가 시집갔다. 앞집 순이가 어제 저녁 감자를 삶아서 치마에 가려들고 왔더라. 그리고 또 순이는 시집 안 갈 거라 하더라. 너는 빨리 장가 들어야 하지 않겠나? 라고 읽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는 비시시 웃음이 새어나왔다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편지 내용도 그렇고 친구의 장난기도 그랬다래요. 어쨌든 나는 그 창호지를 아는 표구사에 맡겼다래요. 그게 어떤 편지냐고 묻는 표구사 주인에게 굉장한 겁니다. 이거 정말 국보급입니다. 하고 얼버무렸다래요. 표구사의 구인은 머리를 갸웃했다. 그냥 휴지 쪼가리 같으니까 왜 국보급이라 그러지? 이러면서 갸웃갸웃한 거죠. 지금 12번엔 또 뭐가 나와요? 친구의 부탁대로 편지를 표구사에 맡기는 나의 모습이 나온다고 할 수 있네요. 여기까지가 위기절정이고요. 얘를 탐구하고 소주제를 보면 우선 탐구부터 보면 나가 친구에게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올라온 지게꾼 청년에 대한 이야기와 친구가 편지를 손에 넣게 된 과정을 듣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는 친구의 부탁대로 편지를 표구사에 맡기는 게 나오네요. 이거의 소주제는 친구가 편지를 가지게 된 사연, 이것도 과거의 상이다 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 소설의 위기 절정 부분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역할은 위기 단계에서 긴장감과 위기감이 점차 심화되다가 절정 단계에 이르러 갈등의 최고조에 이르고 갈등의 최고점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되어 결말이 예고하는데 이 소설은 어떻다? 갈등이 나타나지 않고 친구가 편지를 가지게 된 사연의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요. 편지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제시된다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 결말
결말 가기 전에 일기 중 활동학을 편집 포부 과정 본 다음에 결말 보고 문제 풀게요. 일기 중 활동 우선 보면 편지를 쓴 사람의 어떤 심정이 느껴지나요? 라고 했는데 여기를 보고 어떤 심정이 느껴져요? 이 부분에서는 마을에 여러 소식을 전하면서 아들에게 빨리 장가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걱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죠. 장가갈 나이가 된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또 편지가 표구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청년이 동전을 편지에 싸서 은행에 가져왔고요. 나의 친구가 여직원을 돕다가 편지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나가 친구의 부탁으로 편지를 표구사에 맡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13번 또 보면 그 후 나는 창호지 편지를 감감히 잊어버리고 있었다래요. 지금 완전 까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은행원 친구가 어느 외국 지점으로 전근이 되었다래요. 비행기가 떠날 때 나는 문득 그 편지 생각이 났다래요. 지금 표구를 맡긴 편지를 내가 떠올린 거죠. 네 떠나고 며칠 안이서 송아지 났다라고 지금 나가 앞에서 제시한 편지의 일부분을 떠올리는 모습이죠. 그 길로 나는 표구사에 갔다. 구겨진 휴지였던 그 편지는 깨끗이 펴져서 액자 속에 들어있었다. 그렇게 치장하고 보니 그걸 정말 무슨 국보나 되는 것 같았다래요. 치장을 했다는 게 그냥 표구로 했다는 거죠. 쫙쫙 펴서. 지금 13번엔 뭐가 나와요? 표구된 편지를 찾아오는 나의 모습이 나오네요. 그래서 14번 보면 돈 좋다. 그러나 너가 엄마는 돈보다도 너가 더 좋다 한다래요. 밥 먹고 배 아프면 소금 한 줌 묵으라 하더라래요. 지금 뭐예요?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 그리움을 또 느껴진다고 할 수 있네요. 이거 해석하면 돈 좋다. 그러나 네 엄마는 너 돈보다 네가 더 좋다 한다. 밥 먹고 배 아프면 소금 한 줌 먹으라 하더라 라고 나오네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뭐를 알 수 있어요? 아들이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간 이유가 짐작되는 거죠. 돈 때문에 서울로 온 거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날부터 그 액자는 내 화실에 그냥 걸어두었다. 그저 걸어둔 것이다. 처음엔 특별한 의미가 없이 걸어뒀단 거죠.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도 차츰 내 화실의 중심점이 되어갔다래요. 지금 편지의 가치를 깨닫고 나에게 점점 의미가 있어졌다라는 거죠. 그건 그림 같기도 하고 글 같기도 하다. 아니 그건 분명 그 둘이 합쳐진 것이었다래요. 지금 14번엔 뭐 나와요? 액자로 걸어둔 편지가 점차 회실의 중심이 되어가는 모습이 나오네요. 그래서 15번 마지막으로 보면 나는 친구가 외국으로 떠나고 2회 동안 2회 동안이란 거예요. 그 액자를 간간히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차츰 그 친구의 심정을 느껴 알 것 같았다래요. 지금 편지에 대한 나의 생각이 변화했다는 거죠. 처음엔 국보급 이게 막 이랬는데 지금은 와 이거 진짜 국보급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겠죠. 네 무슨 주변에 고기 묵거나 콩나물 묵어라. 참기름이나마 많이 무쳐 먹으라. 순이는 시집 안 갈 끼라 하더라. 니는 빨리 장가들어야겠나. 돈 좋다. 그러나 너가 엄마는 돈보다도 너가 더 좋다 한다. 여기 뭐예요? 지금 앞부분에 제시한 편지의 일부분을 또 떠올리고 자식을 걱정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채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진 맨 끝줄 밤에는 소쩍다 하며 새는 운다마는 점점점점점 하고 끝나네요. 여기 또 뭐예요? 자식을 그리워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드러나죠. 지금 자식을 그리워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여운을 주죠. 왜요? 마지막 생략 점점점점점 했으니까요. 그래서 액자를 바라보며 편지의 가치를 느끼게 된 나의 모습이 나오네요. 여기까지가 결말이고 우리 결말을 탐구해보면 편지에 대한 나의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쵸? 친구가 외국 지점으로 정근을 가게 된 것을 계기로 잊어버리고 있던 편지가 생각난 나는 표구사에 가서 그 편지를 찾아온다. 그쵸? 나는 표구된 휴지를 화실에 걸어두고 보면서 그 친구가 표지를 보며 느꼈을 감정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이러한 결말의 소주제는 나에게 소중해진 표구된 편지, 즉 현재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 소설에 나타난 결말 부분의 역할 보고 옆에 날개 볼게요. 일반적인 역할은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마무리되고 주제의식이 드러난다면 이 소설은 서술자인 나의 편지에 대한 느낌, 감상이 제시되며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또 편지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부터 보면 과거엔 어때요? 즉 표구 전이죠? 휴지 같다고 생각했고 국보급이라고 말하며 편지를 표구하겠다는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현재 표구된 뒤엔 어때요? 국보급이라고 말한 친구의 심정을 느껴 알 것 같고요. 피곤할 때면 화실 한쪽 벽에 걸린 표구된 편지를 읽는 버릇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표구된 편지가 내 화실의 중심점이 될 정도로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또 읽기 중 활동 다음 보면 나가 그 친구의 심정을 느껴 알 것 같았다 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편지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에 뭉클한 감동을 느끼고 이를 통해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아서 몰랐던 편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핵심 강의, 이 소설에 삽입된 편지의 주요 특징과 효과 보면 내용은 뭐예요? 편지는 고향집이나 마을의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고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염려와 사랑이 드러나는 내용이죠. 이거의 형식은 구어체, 사투리를 사용하고요. 표기는 맞춤의 법에 어긋난 표기가 많죠. 어조는 친근한 말투고요. 서체는 서투른 글씨라 할 수 있죠. 이거의 효과는 발신인, 즉 아버지의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내주면서 독자들에게 잔잔한 여운과 감동을 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10번부터 보면 12에서 13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써있죠. 12, 13 아까 무슨 내용이었어요? 12번에 편지, 내가 찾아온 거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도 까먹고 내가 찾아온 거 13번에 나오고요. 12번은 맡기러 간 거죠. 편지를 쓴 사람은 아들에게 고향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맞죠? 나는 편지의 가침을 완전히 깨닫고 편지를 표고자에 맡긴다? 아니죠. 깨닫지 못하고 맡겨요. 한 번. 편지에는 장가갈 나이가 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염려가 담겨있다? 아니죠. 4번. 표고자 주인은 휴지 같은 편지를 국보급이라고 말하는 것을 의아한다? 맞죠. 그리고 5번. 나는 편지 내용과 편지를 가져온 친구의 장난기에 웃음이 새어 나온다? 맞는 말이겠네요. 그러면 우리 다음 11번 풀고 학습활동은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자, 11번 기억의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은 이래요. 기억이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친구의 심정을 느껴 알 것 같았다. 편지에 대한 나의 심정이 변화했던 거죠. 편지의 가치를 알게 됐다. 맞죠. 편지에 대한 나의 생각이 변했다. 맞죠. 편지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됐다. 맞죠. 그리고 다음 편지에 대한 담긴 부모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다. 맞죠.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 대한 담긴 친구의 관심과 배려에 고마워한다. 아니죠. 편지에 친구의 관심과 배려는 담기지 않았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본문했고 학습활동부터는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